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극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선희. 이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평범하지 않은 그러나 누구보다 정의로웠던 소녀 선희의 이야기로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아이 선희. 선희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큰 체격 그리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었죠. 유치원 때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처럼 보였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엔 중학생으로 오해받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선희가 너무 크는 거 아닐까? 여자아이인데 이렇게 커도 괜찮을까? 하지만 병원 검진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저 유전적으로 체격이 큰 것뿐이었죠. 아버지 쪽 집안이 대대로 장신이었고 어머니도 당시로선 드물게 170cm가 넘는 키였으니까요. 문제는 이 큰 체격이 어린 선희에게는 때로 부담이었다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방과 후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선희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한 작은 남자아이를 괴롭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야, 돈 내놔. 엄마한테 받은 용돈 다 내놔, 안 그러면 때린다. 5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아이는 울먹이며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죠. 그 순간 선희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선희가 소리치자 아이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당황했죠. 자신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의 여자아이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너 누구야? 상관없어. 지금 당장 그 애 놔줘. 가장 덩치 큰 남자아이가 허세를 부리며 다가왔습니다. 넌 여자잖아. 꺼져, 안 그러면 너도 혼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희가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단번에 들어 올린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요. 뭐야? 아이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자신들의 리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걸 본 거죠. 선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약한 애들 괴롭히지 마. 알았지? 알았어. 내려줘. 선희가 아이를 내려놓자마자 5명은 거미 새끼 흩어지듯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선희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죠. 그날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이 힘이 누군가를 지키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을요. 학교에서의 명성, 정의의 선희. 이 사건 이후 선희는 학교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놀이터에서 5학년 애들 혼내준 선희래. 여자애인데 엄청 세대. 불량배들도 선희 보면 피한대. 하지만 선희는 이 명성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죠.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주먹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급식실에서 장애 학생을 놀리던 아이들을 제지했고 5학년 때는 전학 온 친구를 집단으로 따돌리던 무리를 해산시켰습니다. 물론 매번 주먹을 쓴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저 선희가 나타나서 그만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선희의 체격과 소문이 이미 충분한 위력을 발휘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들은 선희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힘은 세지만 절대 먼저 폭력을 쓰지 않고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이 기특했던 거죠. 선희야, 넌 나중에 커서 경찰관이나 군인이 되면 딱이겠다.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을 때 선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도우려고요. 정의감의 뿌리. 그렇다면 선희의 이 강한 정의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선희의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회사원, 어머니는 자상한 간호사였죠. 하지만 두 분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옳지 못한 일을 절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 선희는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넘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지나쳤지만 아버지는 즉시 달려가 노인을 부축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우리가 넘어뜨린 것도 아닌데. 어린 선희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희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치면 그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큼이나 나쁜 거란다. 방관도 공범이야. 그 말은 선희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어머니는 늘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보호자 없는 노인 환자를 더 세심히 챙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는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죠. 엄마, 그렇게 하면 엄마만 손해 아니에요? 손해라고 생각하면 손해지. 하지만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란다. 선이야, 내가 나중에 커서도 꼭 기억해. 남을 돕는 건 손해가 아니라 투자야. 좋은 세상을 만드는 투자.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선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던 정의. 하지만 선이의 이런 성격이 늘 장점만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급 반장이었던 선이는 학급회의에서 수학여행비를 횡령한 부반장을 고발했습니다. 증거도 확실했고 선이의 행동은 명백히 옳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부반장은 징계를 받았지만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은 선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냐? 친구를 고자질하다니. 선생님께 말하기 전에 우리끼리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선이는 너무 완벽주의자야. 같이 있으면 숨 막혀. 선이는 상처받았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자신이 따돌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쉬는 시간마다 혼자 운동장을 걷던 선이의 모습을 본 담임 선생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선이야, 요즘 힘든 일 있니? 선이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건데. 선생님은 선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선이야. 넌 잘못하지 않았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선이처럼 용기 있는 건 아니란다. 어떤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기도 하지. 하지만 그게 선이 잘못은 아니야. 그럼 저는 계속 이렇게 혼자인가요? 아니. 선이 같은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되는 거란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선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계속 가렴. 집에 돌아와서도 선이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엄마가 내 나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친구가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걸 선생님께 말했다가 나만 왕따 당한 적이 있거든. 그때 엄마도 내처럼 많이 울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옳은 일을 계속했지. 그리고 알았어. 옳은 일을 하는 게 늘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걸. 선이야, 넌 지금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한 거야. 그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란다. 그날의 대화는 선이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의 다짐. 초등학교 졸업식 날. 선이는 졸업장을 받으며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 거야.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날 졸업 앨범 개인 페이지에 선이가 쓴 장래희망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의사, 선생님, 연예인 같은 직업을 적었지만 선이는 직업이 아닌 사람을 적었죠. 담임 선생님은 그 페이지를 보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역시 선이답네.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선이는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운동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곳에서 평생의 악연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체격과 더 남다른 정의감을 가졌던 소녀 선이. 하지만 이 정의감이 선이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만나게 될 운명적인 악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선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겪게 되는 새로운 도전, 그리고 평생의 악연이 될 사람과의 만남을 다루겠습니다. 과연 선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제안. 중학교 1학년 첫 체육 시간. 선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800m 달리기 측정이었죠. 자, 다들 준비. 출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학생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이는 달랐습니다. 긴 보폭으로 거침없이 달리는 선이는 다른 아이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렸죠. 체육 선생님인 김태수 선생님은 스톱워치를 들여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분 48초? 이게 맞나? 여중생 평균 기록이 4분 정도인데 선이는 남학생 평균 기록보다도 빨랐던 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선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선이야, 혹시 운동 해본 적 있니? 아니요, 선생님. 그냥 달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말이지 선이 너 체격도 좋고 운동신경도 뛰어난 것 같은데 운동부에 들어올 생각 없니? 운동부요? 응. 우리 학교 핸드볼부나 농구부 같은 곳 말이야. 선이 정도면 충분히 선수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운동선수가 되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그런데 선이야, 너 같은 재능을 그냥 묻어두기엔 아깝단다. 진지하게 고민해봐. 그날 저녁 선이는 부모님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긍정적이셨습니다. 선이야, 좋은 기회 아니니?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어머니도 찬성하셨죠. 맞아. 그리고 선이 너 운동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결국 선이는 핸드볼부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핸드볼부에서의 첫날. 일주일 후 선이는 처음으로 핸드볼부 연습에 참여했습니다. 자, 신입생 선이 들어왔습니다. 다들 인사해. 코치님의 소개에 선배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선이를 바라봤습니다. 와, 진짜 크다. 1학년 맞아? 체격 좋은데? 선이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박선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선희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해서 체력 훈련을 하고 방과 후에는 기술 연습을 하는 빡빡한 일정이었죠. 하지만 선희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게 팀원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2학년 주장 선배였던 지연 언니는 선희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선희야, 너 진짜 재능 있다. 이러다 전국대회 나갈 수도 있겠어. 정말요, 언니? 그럼. 언니가 봐온 신입 중에 너만큼 잠재력 있는 애 없었어. 선희는 점점 핸드볼에 빠져들었고 운동선수가 되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만남 아니 악연의 시작. 그런데 문제는 학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인의 반에는 미진이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교복 치마를 짧게 입고 항상 몇몇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런 아이였죠. 소문에 의하면 미진은 학년에서 가장 유명한 일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교 밖에서 고등학생 선배들과도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었죠. 선희와 미진의 첫 만남은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쉬는 시간 선희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미진과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기 운동부에 아냐? 미진이 선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볼일을 보려 했지만 미진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야, 너 우리 담배 피우는 거 봤지? 응. 그럼 선생님한테 일러 바칠 거야? 선희는 미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러 바치진 않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뭔데? 다시는 학교에서 담배 피우지 마. 담배 연기는 너희만 마시는 게 아니야. 다른 애들한테도 피해가 간다고. 순간 화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진의 친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미진을 쳐다봤죠. 이 작은 1학년 애가 감히 미진에게 조건을 건 거였으니까요. 미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재미있네. 너 1학년 맞지? 겁도 없네.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한 거야. 옳은 말? 미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희가 미진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기 때문에 미진이 올려다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야, 너. 키만 크면 다야? 나 알아? 나 여기서. 알아? 내가 일진이라는 거. 그래서? 선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이름만 대면 다들 고개를 숙였는데 이 애는 전혀 겁을 먹지 않는 거였어요. 너. 재미없는 애네. 좋아, 오늘은 넘어가 줄게. 근데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둬. 미진은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와 미진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본격적인 충돌의 시작. 일주일 후 급식실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희가 급식을 받아 자리로 가던 중 미진의 친구 하나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아, 미안. 실수야, 실수. 명백히 일부러 한 것이었지만 선희는 참았습니다. 쟁반에 국물이 약간 쏟아졌지만 괜찮았으니까요. 괜찮아. 선희가 그냥 지나가려는데 미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박선희. 너 왜 사과 안 해? 뭐?
내 친구 옷에 국물 튀었잖아. 사과해야지. 선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백히 저쪽에서 먼저 부딪힌 건데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는 거였죠.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완전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 선희 불쌍하다. 누가 말려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무서웠으니까요. 선희는 천천히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진아, 내가 먼저 부딪혔잖아. 그리고 나 지금 사과할 생각 없어. 뭐?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걸 왜 내가 사과해? 미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너 진짜 오늘 방과 후에 운동장 뒤로 나와. 알았지? 싫어. 나 운동부 연습 있어. 야, 미진이 선희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선희가 미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 치워. 안 그러면 내가 치울 거야. 선희의 손아귀 힘이 너무 세서 미진이 찡그렸습니다. 아, 아파. 나. 선희가 손을 놓자 미진은 손목을 비비며 물러섰습니다. 너 두고 봐. 진짜로. 그날 이후 미진과 선희의 관계는 완전히 악화되었습니다. 끈질긴 괴롭힘의 시작. 미진은 선희를 직접 건드리진 못했습니다. 선희의 힘이 자신보다 세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선희의 책상에 낙서를 하고 체육복을 숨기고 뒷담화를 퍼뜨리는 식이었죠. 야, 박선희 완전 남자 같대. 운동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키만 크면 다인 줄 아나 봐. 선희는 이런 괴롭힘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미진이 선희의 친구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야, 너희 박선희랑 놀지 마. 알았지? 친구들은 미진이 무서워서 하나둘 선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선희를 보며 지연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희야,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거짓말. 언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봐. 선희는 결국 미진과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 언니는 화가 난 듯 말했습니다. 그 미진이란 애 내가 한마디 해줄까? 아니에요, 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처음 겪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제 방식대로 해결할게요. 하지만 선희도 마음 한편으로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지? 결정적인 사건. 1학년 2학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진이 같은 반 약한 남학생 준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야, 김준호. 너 오늘 편의점에서 빵이랑 우유 사와. 나 돈 없는데. 그럼 내 돈으로 사오든가. 안 그러면. 미진이 주먹을 쥐어 보이자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진아, 그만해. 박선희? 너 또 나서는 거야? 그래. 나서는 거야. 준호한테 왜 그러는데? 상관없잖아. 너랑은 관계없는 일이니까 빠져. 관계 있어. 같은 반 친구잖아. 그리고 약한 애 괴롭히는 거 못 봐. 미진이 비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정의의 사도 박선희? 너 진짜 꼴불견이야. 꼴불견이면 어때? 나는 옳은 일 할 거야. 선희가 준호를 자기 뒤로 감싸자 미진의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니, 저 애 좀 혼내줘야 하는 거 아냐? 맞아, 너무 건방져. 미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박선희, 너 정말 준호 지킬 거야? 그래. 그럼 대신 내가 벌을 받아. 방과 후에 운동장 뒤로 나와. 이번엔 진짜야.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운동부 연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준호가 선희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괜찮아, 내가 그냥.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운동장 뒤에서. 방과 후 선희는 핸드볼부 연습을 빠지고 운동장 뒤로 갔습니다. 미진과 친구들 5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네? 각오는 했지? 미진아, 우리 얘기로 해결하자. 폭력은 아무것도 해결 못해.
얘기? 지금 와서 쫄은 거야? 쫄은 게 아니야. 그냥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닥쳐. 너 같은 애는 한번 제대로 혼나야 정신 차려. 미진이 손짓하자 친구들이 선희를 둘러쌌습니다.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 순간 미진의 친구 하나가 선희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뭐야, 왜 안 넘어져? 선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진짜 싸우기 싫어. 제발 그만하자. 싸우기 싫으면 무릎 꿇고 빌어. 그건 못해.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미진이 화가 나서 선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희가 미진의 손을 잡고 확 밀쳤습니다. 미진은 그대로 뒤로 넘어졌죠. 아! 친구들이 놀라서 미진을 부축했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손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힘을 쓴 거였어요. 미안해 나는. 너 지금 날 밀었어?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와 굴욕이 섞인 표정이었죠. 너 진짜.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미진은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며 행복했던 중학교 생활. 하지만 미진이라는 악연을 만나면서 선희의 학창시절은 점점 험난해져 갑니다. 과연 선희와 미진의 대립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이 악연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난 시간에는 선희가 중학교에서 일진 미진과 맞닥뜨리며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셨죠. 오늘은 더욱 치열해지는 두 사람의 갈등, 그리고 중학교 3년 내내 이어지는 악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연 선희는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학년 또다시 같은 반. 중학교 2학년 반 배정날. 선희는 복도 게시판에 붙은 명단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2학년 3반. 박선희. 그리고 바로 위에 2학년 3반. 김미진. 말도 안 돼.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전교생이 300명이 넘는 학교에서 8개 반 중에 하필 또 같은 반이 된 거였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박선희 아니야? 미진이었습니다. 미진도 명단을 보고 헛웃음을 쳤죠. 야, 우리 진짜 인연인가 봐.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반이네. 좋은 인연은 아니지. 그러게. 근데 뭐 어쩌겠어. 1년 더 잘 지내보자고. 미진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선희는 그날부터 또다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컬레이트 되는 괴롭힘. 2학년이 되자 미진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썼죠. 선희의 운동화를 숨기거나 체육복에 물을 붓거나 선희가 앉을 의자에 풀을 발라놓는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은 선희의 사물함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제 지갑이 없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미진의 친구 가방에서 선희의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진의 친구는 우겼습니다. 저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그럼 누가 넣었겠니? 박선희요. 저를 모함하려고. 선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내 지갑을 훔쳐서 내 가방에 넣어? 그야. 날 곤란하게 만들려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선희가 자작극 한 거 아닐까? 아니면 진짜 미진이 시킨 건데 증거를 없앤 거겠지. 둘 다 무섭다 진짜. 선희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핸드볼부 유일한 안식처. 그나마 선희에게 위안이 되는 건 핸드볼부였습니다. 2학년이 된 선희는 이제 주전 선수가 되어 있었고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었죠. 선희야, 오늘 훈련 정말 좋았어. 코치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올해 지역 예선에서 우승하면 전국대회 나갈 수 있어. 선희 너한테 많이 기대하고 있다. 열심히 할게요, 코치님.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뛰는 시간만큼은 선희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3학년이 된 지연 언니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선희를 챙겼습니다. 선희야, 반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니한테 꼭 말해. 알았지? 네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선이야, 너 진짜 재능 있어. 이대로만 하면 고등학교 가서도 특기생으로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거야. 지연 언니의 격려는 선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에겐 운동이 있어. 미진 같은 애들한테 지면 안 돼. 지역 예선 그날의 사건. 2학년 가을 드디어 지역 예선 날이 왔습니다. 선이는 긴장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전국대회에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선이야,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코치님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경기는 시작되었고 선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5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죠. 선이, 잘했어. 팀원들이 선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선이가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선이의 가방이 찢어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온통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이 쏟아져 있었죠. 이게 무슨... 선이는 무릎을 꿇고 젖은 옷가지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선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경기장 관중석에서 미진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날 저녁 선이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이야, 저녁 먹자. 오늘 우승했다며? 축하해야지. 엄마 배 안 고파. 먼저 자고 싶어. 선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엄마. 그냥 피곤해서.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들리는 선이의 흐느끼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3학년 또다시. 같은 반. 그리고 드디어 중학교 3학년. 선이는 이번엔 제발 다른 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3학년 5반. 박선희. 3학년 5반. 김미진. 미친. 이게 말이 돼? 선이는 게시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년 연속 같은 반.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조작한 걸까요? 사실 선이는 몰랐지만 미진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미진의 오빠가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아는 사람을 통해 반 배정에 영향을 준 거였죠. 미진은 선이를 계속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유일한 아이 선이를 굴복시키고 싶었던 거죠. 야, 박선희. 우리 진짜 천생연분인가 봐. 미진이 다가와 선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올해는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기대해도 좋아. 선이는 미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진아, 너 이제 지겹지 않아? 3년째잖아. 지겨워? 아니, 전혀. 오히려 재미있는데? 너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문제는 너지. 너만 좀 순해지면 다 끝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미진의 변화 그리고 가출. 3학년 1학기 미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아예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진 거죠. 야, 미진이 또 안 왔네. 요즘 집에 문제 있나 봐. 엄마랑 싸웠다던데?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선이는 솔직히 미진이 없으니 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한 달 후 담임 선생님이 학급 회의 시간에 발표했습니다. 너희들 미진이가 지금 가출한 상태다. 부모님이 찾고 계시는데 혹시 미진이 어디 있는지 아는 친구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말해줘. 반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가출? 진짜? 어디 간 거래? 남자친구 집에 있다던데. 선이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미진이 자신을 괴롭힌 건 사실이지만 가출까지 했다는 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방과 후 선이는 미진의 친구 중 하나를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미진이 왜 가출한 거야? 너는 왜 궁금해? 그냥 같은 반 친구잖아. 미진의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이 집이 좀 복잡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아빠가 술만 마시면 엄마 때리고 미진이도 맞고 그래서 집에 있기 싫었나 봐. 선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진이가 그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그래도 가출은 너무한 거 아니야? 위험하잖아. 미진이는 자기가 버틸 수 있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 오빠 집에 있대.
걱정하지 마.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미진의 귀환 그리고 더 심해진 일탈. 한 달 반 후 미진이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미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머리는 금발로 염색했고 화장은 더 진해졌으며 담배 냄새가 몸에 밴 채로 교실에 들어왔죠. 야, 미진이다. 완전 달라졌네. 저거 고등학생 아니야? 미진은 반 아이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를 보는 미진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야, 박선희. 오랜만이네. 응.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아, 웃기네. 너는 잘 지냈겠지. 운동이나 열심히 하면서. 미진의 말투가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진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자거나 선생님께 대들거나 심지어 학교 밖 선배들을 데리고 와서 교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죠. 선생님들도 미진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이러면 졸업 못해. 졸업?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 어차피 고등학교 안 갈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마지막 충돌.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 선희는 복도에서 미진이 후배 한 명을 괴롭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야, 1학년. 너 까불지 마. 선배한테 인사도 안 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돈 있어? 내놔. 선희는 또다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진아, 그만해. 미진이 돌아봤습니다. 또 너야? 진짜 질리지도 않아? 나도 질려. 근데 너 이러는 거 못 봐주겠어. 웃기네. 너 정의의 사도 놀이 아직도 하고 있어? 놀이가 아니야.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미진이 비웃었습니다. 옳은 일? 세상에 옳은 일 같은 거 없어, 박선희.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래도 나는 믿어. 옳은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미진은 선희를 한참 쳐다보다가 후배를 놓아줬습니다. 너 때문에 재미없네. 가. 후배는 황급히 도망갔고 미진은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박선희. 솔직히 말해줄게. 너 때문에 진짜 짜증났어, 3년 내내. 나도 내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 그럼 우리 비겼네. 근데 말이야. 미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3년 동안 한 번도 안 꺾였잖아. 나한테도 누구한테도. 나는 못 그래. 나는 이미 오래전에 꺾였거든. 미진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뭐 어쨌든 우리 이제 곧 졸업하잖아. 다시는 안 볼 거야.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그래. 잘 살아, 박선희. 너는 잘 살 것 같아. 미진은 그렇게 말하고 복도를 떠났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미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진이도 힘들었구나.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날. 선희는 졸업장을 받으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3년간의 악연이 끝난 거죠. 미진은 졸업식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나중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미진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선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진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졸업식이 끝나고 선희는 핸드볼부 선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선희야, 고등학교 가서도 핸드볼 계속할 거지? 네, 언니. 당연하죠. 그래, 잘할 거야. 우리 선희 재능 있잖아. 선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고등학교에서는 더 행복할 거야. 하지만 선희는 몰랐습니다. 이 악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수십 년 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미진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3년 연속 같은 반 끈질긴 괴롭힘 그리고 미진의 가출과 일탈. 힘겨운 중학교 시절을 견뎌낸 선희는 드디어 졸업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악연은 정말 끝난 걸까요? 그 힘든 시절을 뒤로하고 선희가 어떻게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장 생활,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까지. 과연 선희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그리고 새로운 시작.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희는 체육 특기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미진 같은 사람도 없었고 핸드볼부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선희야, 너 이번 전국체전 나가는 거 알지? 네, 코치님. 선희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가 될 만큼은 아니었죠. 고3 겨울 선희는 진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선희야, 체육대학 가는 건 어때?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코치님이 제안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코치님, 저는 운동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 아쉽지만 내가 결정한 거라면 존중할게. 선희는 일반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경영학과를 선택했죠. 이제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대학 생활 그리고 사회로. 대학 4년은 선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누군가와 싸울 일도 없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선희야, 오늘 MT 가는 거지? 응. 드디어 대학 생활 제대로 즐겨보는 거야. 선희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알바도 하면서 바쁘지만 충실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선희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경영지원팀 사원으로 시작한 거죠. 박선희 씨, 첫 출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회사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선희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졌던 책임감과 정의감은 직장에서도 빛을 발했죠. 선희 씨는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맡은 일은 꼭 끝내더라고요. 상사들의 평가도 좋았습니다. 2년 차가 되었을 때 선희는 이제 직장 생활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운명의 그 남자 준석.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선희는 행사 준비팀으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 음향 장비 좀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스피커를 옮기던 중 선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넘어질 뻔한 순간 누군가 선희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영업팀의 강준석 대리였죠. 아,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다칠 뻔했잖아요. 준석은 웃으며 스피커를 대신 옮겨줬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무겁던데요. 같이 옮겨요. 그날 이후 선희와 준석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선희 씨, 또 만나네요. 그러게요, 준석 대리님. 저 그냥 준석이라고 불러주세요. 대리님은 너무 딱딱해요. 그럼 준석 씨?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한 달 후 준석이 용기를 내서 선희에게 고백했습니다. 선희 씨, 선희 씨 좋아합니다. 사귀어 주시겠어요? 선희는 놀랐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준석 씨 좋아요. 이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달콤했던 연애 시절. 준석은 정말 좋은 남자였습니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유머 감각도 있었죠. 선희야, 오늘 회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고마워, 준석아. 그리고 이것 봐.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어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누군데? 내 남자친구인데 그것도 모르면 되겠어? 선희는 준석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편안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들, 중학교 때 힘들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죠. 1년 후 준석이 선희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어머, 이 친구가 선희구나. 준석이가 얘기 많이 했어. 준석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선희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희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도 잘하네. 앉아. 준석의 아버지도 선희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해요. 얘가 좀 덜렁대는 게 있는데 선희 씨가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아버님, 제가 오히려 준석 씨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준석의 부모님은 선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이 선희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던데? 다행이다. 나 긴장돼서 죽는 줄 알았어. 괜찮아, 넌 잘했어. 그리고 선희야.
준석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프로포즈 하는 거야? 응. 갑작스럽지? 근데 나 오늘 부모님 보시면서 확신했어. 선희랑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선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준석이랑 함께 하고 싶어. 그럼 그게 예스야? 응, 예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포옹했습니다. 결혼 그리고 사랑스러운 시댁 식구들. 6개월 후 선희와 준석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선희야, 정말 예쁘다. 대학 친구들이 축하해줬고 회사 동료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선희의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죠. 우리 딸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네, 엄마. 행복할게. 신혼집은 시댁 근처에 마련했습니다. 준석의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였죠. 선희야, 우리 집 자주 놀러와. 시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하게 계세요. 아니야. 신혼인데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해. 넌 쉬어. 시아버지도 선희를 친딸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선희, 우리 준석이가 혹시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 테니까. 아버님, 준석 오빠 너무 잘해줘요. 그래도 남자들은 가끔 혼내줘야 해. 시동생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준석의 남동생 준호는 형수인 선희를 잘 따랐죠. 형수님, 저 다음 주에 시험인데 점심 얻어먹으러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형수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형수님 최고예요.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복 받았다. 이렇게 좋은 시댁을 만나다니. 첫째 아이 민준이. 결혼 1년 후 선희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석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진짜? 진짜야? 준석은 너무 기뻐서 선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야야, 조심해. 아기 있다고. 아, 맞다. 미안. 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두 사람은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 정말? 우리 선희 고생하겠네. 어머니가 산후조리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10달 후 선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이에요. 민준이. 우리 아기 민준이. 선희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도 감동에 겨워 울었죠. 선희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맙다는 말보다 우리 아기 예쁘다는 말 먼저 해줘.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아들. 시어머니는 정말로 산후조리를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선희야, 미역국 또 끓였어. 많이 먹어야 해.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우리 손주 낳아준 며느리인데. 둘째 아이 서연이. 민준이가 3살이 되던 해 선희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어머, 이번에는 딸이래요. 딸? 진짜? 준석은 너무 기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들, 딸 다 낳으면 소원이 없겠네. 둘째 딸 서연이가 태어나고 선희의 가정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내 식구가 된 가족, 따뜻한 시댁 식구들, 안정적인 직장 생활.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선희가 물었을 때 준석은 선희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선희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하지만 균열의 작은 신호. 서연이가 도를 지나고 민준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 선희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야? 응, 미안해. 프로젝트가 급하게 들어와서. 알았어. 조심해서 와.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직장인이면 야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야근이 어느새 일주일에 4-5번이 되었죠. 여보,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응. 뭐 바쁜 시기라서. 준석은 대답은 했지만 선희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가?
선희는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준석이 휴대폰을 예전보다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TV를 보다가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갔죠. 여보, 왜 요즘 휴대폰을 그렇게 자주 봐? 그냥 회사 메신저 확인하는 거야. 주말에도? 응,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준석이 선희에게 스킨십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미안 선희야. 나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잘게. 알았어. 한 달에 한두 번, 그리고 두세 달에 한 번. 점점 줄어드는 부부 관계에 선희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괜찮은 걸까? 시댁의 따뜻함이 유일한 위로. 그나마 다행인 건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선희를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거였습니다. 선희야,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애들 키우느라 좀 피곤해서요. 그럼 애들 여기 맡기고 쉬어. 어머니가 볼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시동생 준호도 조카들을 잘 돌봐줬습니다. 형수님, 제가 오늘 민준이랑 서연이 데리고 놀이터 다녀올게요. 고마워, 준호야. 형수님은 좀 쉬세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그래, 고마워. 시아버지는 때때로 용돈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선희, 이거 갖고 있어.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아버님 괜찮아요? 아니야, 가져. 며느리도 가끔은 자기한테 쓸 돈이 있어야지. 선희는 이런 시댁 식구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준석이가 바쁜 것뿐이야. 시댁 식구들은 이렇게 좋으신데 뭐가 문제겠어? 선희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선희는 드디어 평범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좋은 남편, 사랑스러운 아이들, 따뜻한 시댁 식구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균열의 신호들. 과연 선희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그 행복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선희가 남편 준석의 수상한 행동들을 발견하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다루겠습니다. 과연 선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이상한 징후들. 서연이가 3살, 민준이가 6살이 되던 해. 선희는 더 이상 자신의 불안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의 행동이 너무나 명백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놀이공원 갈까? 미안, 선희야. 이번 주말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 골프? 또?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어. 준석은 최근 들어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골프를 친다고 나간 날 준석의 피부는 전혀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골프 치고 왔는데 왜 이렇게 하얗게 있어? 오늘은 실내 연습장에서만 연습했어. 실내 연습장에서만? 거래처 사람들이랑? 응. 날씨가 안 좋아서.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죠. 하지만 준석을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향수 냄새. 어느 날 저녁 준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씻고 저녁 먹자. 선희가 준석의 옷을 받아들었을 때 이상한 향기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 그것도 선희가 쓰지 않는 향수였죠. 여보, 이 냄새 뭐야? 무슨 냄새? 향수 냄새. 여자 향수 냄새 나는데. 준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거?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직원이랑 같이 타서 그런가 봐. 엘리베이터에서 향수 냄새가 이렇게 강하게 배? 좁은 공간이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선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설마 아니겠지? 신용카드 영수증. 일주일 후 선희는 청소를 하다가 준석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사이에 끼워진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견했죠. 호텔 레스토랑 마이너스 23만 8천 원. 선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날은 준석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야근하면서 호텔 레스토랑에서 23만 원을? 그것도 한 건이 아니었습니다. 와인바 마이너스 15만 6천 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마이너스 18만 9천 원. 모두 준석이 야근하거나 골프 약속이 있다고 했던 날짜들이었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회사 회식치고는 금액이 너무 애매해. 그리고 이런 건 회사 법인카드를 쓰는 거 아니야? 선희는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준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선희는 최대한 평온한 척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회식 자주 해? 아니,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그래? 그런데 왜 카드 사용 내역이 많이 늘었지? 준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내가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 응, 우연히 영수증을 봤어. 그건 거래처 사람들이랑 식사한 거야. 23만 원짜리 식사를 자주 해? 거래처 접대니까 좋은 데 가야지. 법인카드는? 한도가 차서. 개인 카드로 끊고 나중에 정산받는 거야. 준석의 대답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 변경.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준석과 선희는 결혼 후 서로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확인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였죠. 어느 날 선희는 준석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준석은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누구지? 선희는 휴대폰을 들어 잠금을 해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바뀐 거야? 다시 해봤지만 역시 틀렸습니다. 그때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희야, 내 휴대폰 거기 있어? 응, 여기 있어. 준석이 급히 다가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카톡이 계속 울려서. 누구야? 아, 회사 단톡방. 별거 아니야. 준석은 휴대폰을 확인하고는 빠르게 답장을 친 후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보, 휴대폰 비밀번호 바꿨어? 응. 회사에서 보안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꾸래서. 그래? 그럼 새 비밀번호는 뭔데? 그냥 랜덤으로 설정해서 나도 기억 잘 안 나. 나중에 알려줄게. 하지만 준석은 끝내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친구들과의 대화. 선희는 대학 동기들과 만나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들, 솔직히 물어볼게.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면 수상한 거 맞지? 선희가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하자 친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희야, 그건 좀 솔직히 수상하긴 해. 특히 휴대폰 비밀번호 바꾼 거.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도 이상하고. 친구 중 한 명인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야, 혹시 외도는 아니겠지? 나도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런데 확신이 없잖아. 증거도 없고. 증거를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미행을 어떻게 해? 나 애들 있잖아. 그럼 탐정 고용하든가.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의 눈치. 며칠 후 선희는 시댁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다녀갔어요. 선희 왔어? 민준이, 서연이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가고 혼자 왔어요. 그래? 들어와, 들어와. 어머니가 과일 깎아줄게.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이야, 요즘 준석이랑은 잘 지내지? 네? 아니, 그냥. 준석이가 요즘 집에 좀 늦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혹시 부부싸움한 거 아닌가 해서. 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준석 오빠가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선이야,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해. 알았지?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도 뭔가 눈치채신 걸까? 결정의 순간. 그날 밤 준석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응. 많이 늦었네. 미안, 회의가 길어져서. 준석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선희는 준석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호텔 주차 쿠폰. 그것도 오늘 날짜로 찍힌. 회의가 길어졌다고 했는데. 호텔에? 선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외도일 거라는 것을.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제대로. 다음 날 선희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무슨 일 있어? 제가 급하게 볼 일이 생겨서요.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선희는 준석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토요일에 뭐해? 토요일? 골프 약속 있어. 그래? 몇 시에 나가? 아침 일찍. 7시쯤? 알았어. 선희는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진실을 확인하겠어. 미행 준비. 금요일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준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남편을 의심하고 미행하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애들을 위해서라도. 토요일 아침 6시. 선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준석은 7시에 집을 나섰고 선희는 10분 후 애들을 시댁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애들 잘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선희야, 조심해. 시어머니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는 건가? 선희는 준석이 자주 가는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준석의 차가 없었습니다. 역시 골프장에 온 게 아니었어. 선희는 준석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공유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위치 공유가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 껐지? 선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찾지?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선희야, 나 지금 우연히 동쪽에 왔는데 너희 남편 차 같은 거 봤어. 뭐? 어디? 호텔 주차장. 선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거기 있어? 응, 확실해. 번호판도 확인했어. 알았어. 고마워, 수진아. 내가 지금 간다. 선희는 급히 차를 몰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점점 심해지는 준석의 수상한 행동들. 그리고 마침내 미행을 결심한 선희. 과연 선희는 호텔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리고 준석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여러분, 이번 편이 가장 충격적일 겁니다.
선희가 호텔에서 목격한 장면 그리고 준석과 함께 있던 여자의 정체. 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주차장. 선희는 호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렀죠. 진정해 박선희.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선희는 주차장을 천천히 돌며 준석의 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2층 구석진 곳에 준석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정말 여기 있네. 선희는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호텔 입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구석에 주차해 놨기 때문이죠. 일부러 안 보이는 곳에 주차한 거야. 선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로비에서의 대기. 호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체크아웃하는 커플들이 보였습니다. 선희는 로비 한쪽 카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석이는 어디 있는 거지? 1층 레스토랑일까? 아니면 객실? 선희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준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객실에 있는 건가? 선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선희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걷고 있었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섹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석과 여자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웃고 있었습니다. 선희에게는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 환한 웃음을.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진짜야?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선희는 급히 일어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들킬까봐. 주차장에서 준석과 여자는 준석의 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준석이 여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여자도 준석의 품에 안겼죠. 키스는 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지 명백했으니까요. 선희는 기둥 뒤에 숨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여자의 얼굴. 포옹을 끝낸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선희는 급히 자기 차로 달려가 뒤를 따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시동을 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준석의 차는 호텔을 나와 시내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20분 정도 달리자 차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준석의 차 창문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희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준비해온 것이었죠. 망원경으로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선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중학교 때 3년 내내 선희를 괴롭혔던 바로 그 김미진이었습니다. 충격과 혼란. 선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십 년 전 중학교 졸업 이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그 미진. 그 미진이 지금 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선희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준석은 미진을 어떻게 만났을까?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미진은 나를 알고 있을까? 준석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꺼내 미진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미진이 일하는 곳. 선희는 며칠 동안 미진을 미행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애들을 맡기고 미진의 뒤를 쫓았죠. 그리고 알아냈습니다. 미진이 일하는 곳.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준석이 갑자기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것.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 있다던 것. 모두 미진을 만나기 위한 핑계였던 겁니다. 선희는 골프장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캐디 소개 페이지에 미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캐디 김미진 경력 5년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희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남의 남편 꼬시는 것도 전문적인 서비스인가? 준석과의 대면 전 준비. 선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준석을 추궁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선희는 준석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준석이 또다시 골프 간다고 한 날 선희는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차 시동 소리, 운전하는 소리,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경기 어땠어? 좋았어 미진아. 내 덕분에. 오빠는 골프 실력이 늘긴 하는 거야? 맨날 나만 보러 오잖아. 하하 들켰네. 골프는 핑계고 너 보려고 온 거 맞아. 바보. 그래도 좋아. 미진아 다음 주에 또 만날까? 응 좋아. 그런데 오빠. 집에서는 괜찮아? 부인한테 들키진 않았어? 걱정하지 마. 선희는 아무것도 몰라.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선희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증거. 준석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한 불륜. 선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진은 알고 있었을까? 선희는 궁금했습니다. 미진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준석의 아내가 중학교 때 자기와 악연이었던 박선희라는 걸 알고 있을까? 선희는 다시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한참 후 미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부인은 어떤 사람이야? 궁금해. 선희?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 애들도 잘 키우고. 그래? 그럼 왜 나랑? 글쎄. 익숙해져서 그런가? 선희는 좋은 사람인데 요즘엔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야. 설렘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온 거구나. 응. 미진아 너는 달라. 너랑 있으면 심장이 뛰거든. 선희는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익숙해져서? 설렘이 없어서?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되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녹음 파일 어디에도 미진이 선이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미진이는 나를 모르는 거야. 선희는 씁쓸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잊지 못할 악연인데 미진은 자신을 기억조차 못하는 겁니다. 준석과의 대면.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선희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앉아. 준석은 선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있지. 큰일. 선희는 테이블 위에 몇 가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호텔 영수증들, 호텔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든 USB. 준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 불륜 증거지. 선희야 이건. 변명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녹음도 있고.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준석. 당신 지금 누구랑 바람 피우는지 알아? 미안해 선희야.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물어본 건 누구랑 바람 피우냐고. 그건 골프장 캐디. 이름 말해봐. 김미진. 선희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김미진. 맞아. 그 김미진. 선희야,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뭐? 그 김미진이 누군지. 선희는 준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는 내 중학교 동창이야. 그것도 3년 내내 나를 괴롭혔던.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믿기지 않지? 나도 믿기지 않아.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줄이야. 선희야, 나는 정말 몰랐어. 미진이가 내 동창인 줄. 그래서? 동창이 아니었으면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선희는 일어섰습니다. 나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이혼하자. 선희야. 준석이 선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선희는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 이제 당신한테 손 대일 권리 없어. 미진에게 전화하다. 선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골프장 홈페이지에서 미진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선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의 신호음 후 미진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 수십 년 만에 듣는 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김미진 씨?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박선희야. 중학교 동창.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미진이 말했습니다. 박선희? 그 박선희? 그래, 그 박선희. 기억나? 기억나긴 하는데 갑자기 왜? 내일 만나자.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선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얘기. 강준석.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남자. 또다시 긴 침묵. 그리고 미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내일 이시 카페. 안 나오면 너 일하는 골프장에 찾아갈 거야. 그리고 내 상사한테 다 말할 거고. 잠깐 선희야. 내일 봐. 선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미진. 그 미진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선희는 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드디어 준석과 미진을 대면하게 됩니다. 과연 내일 미진과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선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까요? 선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까지.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미진과의 대면. 다음날 오후 2시 카페. 선희는 일찍 도착해서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후 미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한 미진. 중학교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여전히 진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미진은 선희를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희야. 앉아. 미진은 선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미진아. 응.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 너는? 나? 어제까지는 행복했지. 오늘부터는 글쎄. 미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나 기억도 못했잖아.
그건 솔직히 말해봐. 준석 오빠가 내 남편인 거 알고 있었어? 미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 진짜로. 성이 다르잖아. 너 결혼해서 남편 성 따라간 줄 알았는데. 나 본가 성 그대로 썼어. 그것도 몰랐구나. 미안해, 선이야. 선이는 차가운 눈으로 미진을 바라봤습니다. 미진아, 너 중학교 때 나한테 왜 그랬어? 뭐? 3년 내내 나를 괴롭혔잖아. 왜 그랬냐고. 미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질투했어. 질투? 응. 너는 다 가진 것 같았거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운동도 잘하고 부모님도 화목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집은 엉망이었어. 아빠는 맨날 술 마시고 엄마 때리고 나도 맞고. 학교가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거기서마저 너 같은 애를 보니까 화가 났어. 왜 너는 다 가졌냐고. 선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나를 괴롭힐 이유가 돼? 아니, 안 되지.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때는 어려서 다른 방법을 몰랐어.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 돼서는 남의 남편을 꼬시는 게 내 방법이야. 미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진의 고백. 선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준석 오빠랑. 6개월 전쯤. 어떻게 만났는데? 골프장에서. 내가 캐디를 맡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어. 근데 자주 오더라고. 그러다가 사귀게 됐다. 응. 준석 오빠가 결혼했다는 거 알았어? 알았어. 처음부터. 선이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사귄 거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미진아, 너는 내 가정을 파괴했어. 내 남편을 빼앗아갔고 내 아이들한테서 아버지를 빼앗아갔어. 미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준석 오빠는 나한테 잘해줬거든. 나를 소중하게 대해줬어. 그게 좋았어. 남의 남편한테 사랑받는 게 좋았다고? 미안해, 선이야. 선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봉투 안에는 사진들과 녹음 파일 내용이 정리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데? 증거야. 너랑 준석 오빠의 불륜 증거. 이거 가지고 나 이혼 소송할 거야.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한테도 배상 청구할 거야. 위자료. 선이야. 미진아, 너는 중학교 때 나를 괴롭혔어. 그때는 내가 참았어. 어렸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안 참아. 너 이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해. 변호사와의 상담. 그날 오후 선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박선희 씨, 앉으세요. 상담 신청하신 거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최민정 변호사였습니다. 선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고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호텔 영수증, 사진, 녹음 파일까지.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 쪽 유책 사유가 명백하니까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불륜 상대 여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3자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 여자도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배상해야 할 겁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박선희 씨,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혼하시면 아이들 양육권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제가 키울 거예요. 남편 쪽에서 양육권 다툼 가능성도 있는데
안 될 거예요. 시댁에서도 제 편이거든요. 시댁에서요? 네. 시부모님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 이해해 주셨고요. 시댁의 반응. 사실 선희는 전날 저녁 시부모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부모님은 선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희야? 선희는 준석의 불륜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증거들도 보여드렸죠.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선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미안해, 선희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희야, 이혼해. 우리 아들 같은 놈이랑 살 필요 없어. 네? 아버지가 다 도와줄게. 변호사 비용도 집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책임질게. 시어머니도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야, 넌 우리 며느리야. 이혼해도 변함없어. 애들도 우리가 도와서 키울게. 걱정하지 마. 선희는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시동생 준호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너무 잘못했어요. 제가 혼내줄게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준석을 시댁으로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어떻게 선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 닥쳐. 변명하지 마. 넌 이제 이 집안 자식 아니야. 시어머니도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준석아, 엄마는 내가 제일 실망스럽다. 이혼 절차 순순히 따라. 선희한테 더 이상 피해 주지 말고.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 한 달 후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석 측 변호사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소송까지 가면 양측 다 피곤합니다. 최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협의 이혼? 좋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첫째, 위자료 1억 원. 둘째, 재산 분할 7,030. 셋째, 양육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넷째, 양육비 매월 200만 원. 이 조건 수용하시면 협의 이혼하겠습니다. 준석 측 변호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과하다고요? 증거 보셨죠? 이 정도면 오히려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재판 가면 더 불리해질 텐데요. 준석은 선희를 쳐다봤습니다. 선희야,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선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지 마. 결국 준석은 모든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선희야, 애들은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줘.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단 그 여자 앞에서는 절대 안 돼. 알았어. 미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미진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조정날 미진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희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김미진 씨,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3천만 원이요? 저 그런 돈 없는데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미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희야, 제발. 나 정말 돈이 없어. 캐디 일도 잘렸어. 골프장에서 소문나서. 선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법원 결정 따를 거야. 결국 미진은 3천만 원을 5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미진이 선희를 불렀습니다. 선희야. 왜? 나 진짜 미안해. 중학교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선희는 미진을 쳐다봤습니다.
미진아,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캐디 일 못한다며? 다른 일 찾아봐야지. 편의점이든 뭐든.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미진아. 응? 너 정말 반성하는 거야? 응. 진심이야. 그럼 제대로 살아. 더 이상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내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 미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선희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그냥 가. 미진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선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의외의 반전. 준석의 횡령. 이혼이 마무리되고 한 달 후 선희에게 준석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혹시 강준석 씨 연락처 아십니까? 저희 이혼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강 대리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혐의가 있어서 조사 중입니다. 뭐라고요?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만 여사님도 전 배우자신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선희는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준석 씨가 회사 돈 횡령했대요. 뭐라고요? 며칠 후 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준석은 지난 1년간 회사 자금 약 2억 원을 횡령했고 그 돈으로 미진과의 데이트 비용, 호텔 비용 등을 충당했던 겁니다. 이게 밝혀지면 형사 처벌 받을 거예요. 그렇군요. 선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니 허탈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석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선희는 준석의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했습니다. 법정에 선 준석은 초라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준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를, 가족을, 명예를. 모두 제 잘못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3년간 집행유예로 한다. 재판이 끝나고 선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준석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선희야. 선희는 돌아봤습니다.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나한테 사과할 시간에 내 인생이나 다시 세워. 선희야, 나. 준석 씨, 우리 이제 남이야.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애들 면회 날 말고는. 선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혼 후 1년. 선희는 시댁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민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 서연이는 유치원 연장반이 되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엄마, 나도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렸대. 서연이도 잘했네.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 아이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선희도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전 회사는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죠. 박선희 씨, 업무 파악 빨리 하시네요. 역시 경력자는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선희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졌던 그 강인함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선희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선희야,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여기 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대. 네, 어머니.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어머니가 애들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놓을게. 준석은
집행유예를 받은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죠. 한 달에 2번 약속대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 아이들은 여전히 준석을 좋아했습니다. 선희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지 아이들까지 상처받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미진과의 우연한 재회. 2년 후 선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선희는 계산원을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진이었습니다. 미진아? 미진도 선희를 알아봤습니다. 선희야. 여기서 일해? 응. 캐디 일 못하게 돼서. 이것저것 하다가 여기 왔어. 그렇구나.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뭐 그럭저럭. 선희는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미진아. 응? 열심히 살아.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 미진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응. 고마워 선희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더 이상 미진에게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인생이 힘든 한 사람일 뿐이었죠. 선희의 새로운 꿈. 3년 후 선희는 승진해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박선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준이는 초등학교 5학년, 서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핸드볼부 들어갈래. 민준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핸드볼부? 응. 체육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 엄마도 중학교 때 핸드볼 했었다며? 선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랬지. 좋아, 한번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진짜? 고마워, 엄마. 선희는 아들이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힘들 때마다 운동이 위안이 됐었어. 그날 저녁 선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준이가 핸드볼부에 들어간다고 했다. 내가 중학교 때 했던 바로 그 운동. 그때는 미진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운동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힘든 시간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준석과의 이혼도 미진과의 악연도 모두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나 혼자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일도 잘하고 행복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5년 후 완전한 평화. 이혼 후 5년. 선희는 이제 부장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중학교 2학년, 서연이는 초등학교 5학년. 두 아이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가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빠로서의 역할은 하려고 노력했죠. 미진은. 선희는 더 이상 미진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디선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선희는 이제 완전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선희는 시댁에 아이들과 함께 갔습니다. 선희야, 우리 손주들 봐라. 얼마나 잘 컸어.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선희 내가 잘 키운 거지. 시아버지도 선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선희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존경해. 과찬이세요, 아버지. 아니야. 진심이야. 저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 흔치 않아. 저녁 식사 후 선희는 시댁 정원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나는 잘 살았을까? 선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곧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잘 살았어.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체격과 힘 때문에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미진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아이의 엄마로서 한 회사의 부장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왜 민준아? 할머니가 케이크 자르신대. 같이 가. 그래 가자. 선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후 10년. 선희는 이제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민준이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중학교 3학년 오빠처럼 핸드볼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대학교 체육교육과 가고 싶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체육교육과? 선생님 되려고? 응. 나도 엄마처럼 운동하면서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선희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연아. 어느 날 선희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미진.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선희야, 나 미진이야. 10년 만에 연락하네.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요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마트에서 일하다가 돈을 모아서 창업했어. 힘들지만 그래도 내 가게를 가지니까 뿌듯해. 그리고 작년에 결혼했어. 착한 사람을 만났어. 내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줬어.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날 것 같아. 선희야,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맙다. 내가 나를 법적으로 처벌했을 때 처음엔 원망했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나도 힘든데 왜 더 힘들게 만드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나한테 해준 게 진짜 선물이었다는 걸. 그때 제대로 혼나지 않았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인생을 망치고 그렇게. 근데 너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 위자료도 다 갚았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있어. 중학교 때도 미안했고 준석 씨 일도 미안했어. 이제라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선희야.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 행복하게 살아줘.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 김미진. 선희는 이메일을 다 읽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미진아, 너도 결국 잘 살게 됐구나. 선희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아, 이메일 잘 받았어. 결혼 축하해. 그리고 아기 축하해. 좋은 엄마 될 거야. 내가 힘들게 살았던 만큼 내 아이한테는 더 잘해줄 수 있을 테니까. 나도 고맙다. 너 덕분에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그리고 용서가 뭔지도 배웠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방식대로, 너는 내 방식대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다시는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잘 지내, 미진아. 박선희. 선희는 이메일을 보내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드디어. 진짜 끝이구나. 중학교 때부터 시작된 미진과의 악연. 결혼 후 다시 만난 충격적인 재회. 그리고 지난한 법적 싸움.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선희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서연이의 핸드볼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빨리 와. 늦겠어. 알았어, 지금 간다. 선희는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진짜 마지막 마이너스 선희의 독백. 체육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 어릴 적부터 남들과 달랐고 중학교 때는 괴롭힘을 당했고 결혼 생활은 배신으로 끝났어. 근데 알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으니까. 강하고 당당하고 정의로운 사람.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 회사에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준석이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미진이는 나를 괴롭혔지만 나는 꺾이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 진짜 힘은 주먹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진짜 정의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 진짜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걸. 이제 나는 정말 자유로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야. 타고난 힘으로 시작해서 정의감으로 버텨냈고 용서로 완성한 내 인생. 나는 박선희. 누구보다 강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사람.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가 유니폼을 입고 코트에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를 보자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선희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관중석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민준이도 와 있었습니다. 선희야 여기. 내 어머니. 선희는 가족들 옆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오늘 멋진 경기 보여주겠지? 당연하죠 아버지. 서연이 실력 장난 아니에요. 다 누구 딸이라서 그래. 하.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가 공을 잡고 달리는 모습을 보며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도 엄마처럼 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경기가 끝나고 서연이의 팀이 이겼습니다. 서연이가 뛰어와 선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그래 잘했어. 우리 서연이 최고야. 엄마 나 엄마 딸이라서 자랑스러워.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서연이 엄마라서 자랑스러워. 민준이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요. 나도 엄마 아들이라서 자랑스러워요. 그래. 엄마 자식들 다 최고야. 가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선희는 완벽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희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타고난 힘과 정의감을 가지고 태어나 악영과 배신을 겪었지만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선희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힘든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당신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자신을 믿는 것.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선희처럼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